컴퓨터 화면에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타났죠. 합격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이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준호야. 할머니의 딸분이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내가 합격하는 날 이걸 꼭 전해달라고.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 어머니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았죠. 따뜻한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변호사가 되었어요. 묘비 앞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변호사 배지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김밥 반줄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룬 변호사가 된 이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밥 반줄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깊숙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건물의 반지하 원룸에서 31살 청년 이준호가 작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로 인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헌책방에서 사온 법학 전문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헌법, 상법. 모든 책들은 이전 소유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진 밑줄들, 여백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그리고 책장이 너덜너덜해진 모습까지. 이준호는 그런 책들을 정성스럽게 다시 정리하며 자신만의 공부 노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책장을 수없이 넘기느라 거칠어져 있었고 안경테는 오래 써서 한쪽이 비스듬히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가득했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형법 조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밥 반줄이 전부였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주머니 속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그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에 적힌 잔액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하루에 김밥 반줄과 라면 1개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래도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막노동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법대에 붙어서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되뇌는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창수는 25살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27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였죠.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고 몸이 아파도 하루라도 쉬면 생계에 차질이 생기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부해서 뭐가 되겠냐? 우리 같은 놈들은 몸으로 때워야 해.
당장 돈이나 벌어와라. 하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특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준호야, 너는 법을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너만큼 정의감이 강한 아이는 처음 봤다. 그 말이 이준호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서민들을 도와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죠. 저녁 7시가 되자 이준호는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꾹 참고 걸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마자 코끝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김밥집에서 흘러나오는 참기름과 단무지 냄새였죠. 김밥집 안에서는 65살 박부님 할머니가 김을 말고 계셨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은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죠.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이준호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길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시험 공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믿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이준호는 낯번 아르바이트생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선배의 인사에 이준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에 앉아 또다시 법학교재를 펼쳤습니다. 야간 시간대라 손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조문들을 읽어내려가는 이준호를 본 동네 아저씨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공부야? 철 좀 들지. 꿈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이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로 향해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에 그는 이미 2번째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모든 일을 마친 이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부님 할머니는 그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 이미 따뜻한 김밥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어서 와, 준호야. 밤새 고생했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밥 반줄만 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이.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좀 더 사 먹어야지. 이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형편이 좀.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김밥을 쌀 때 밥알을 평소보다 더 꽉꽉 눌러 담고 단무지와 우엉도 많이 넣어주셨죠. 그리고 몰래 삶은 달걀 하나도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김밥을 받아든 이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김밥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다시 법학서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김밥 맛에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곧 다시 집중했습니다. 꿈을 향한 그의 의지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된 일상이 반복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준호는 평소처럼 학원 청소를 마치고 김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밥집 앞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벽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학원 모의고사 전국 1등 배출. 이준호 학생 축하합니다. 이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힌 공고문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법학원에서 치른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과 발표일을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요. 어머, 이 아가가 그 유명한 1등 학생이구나. 박부님 할머니가 김밥집에서 나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저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혀를 찼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준호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모의고사 1등은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실제 시험에 응시할 돈이 없다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이준호는 인터넷으로 시험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응시료만 해도 15만 원, 거기에 최신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까지 사면 50만 원은 좋게 들어갔죠. 현재 자신의 통장 잔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식을 사러 오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신문에도 났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이야, 시험 준비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괜찮겠어?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간 시간을 좀 더 늘려볼까? 주말에도 나올 수 있고?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준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했죠. 학원 청소까지 하면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정도만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틈틈이 법학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고 학원 청소를 할 때도 벽에 붙어있는 법조문 포스터들을 외웠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먹으면서도 작은 수첩에 정리해둔 핵심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었죠. 그런 이준호의 모습을 본 박부님 할머니는 더욱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김밥을 싸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준호야, 몸이 먼저야.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밥은 좀 제대로 먹어야지. 이 할미가 보기에 너무 말랐어. 할머니는 그날부터 김밥을 쌀 때 더욱 신경을 쓰셨습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참기름을 더 넣으시고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넣어주셨죠. 그리고 가끔은 몰래 미역국을 작은 컵에 담아서 함께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모은 돈은 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응시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기대도 커졌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신문 봤어.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친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법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너 같은 집안에서 법대라니. 좀 허황된 꿈 아닌가? 친구의 말에 이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설령 붙는다 해도 그 이유가 더 문제잖아. 로스쿨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죠. 사실 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법대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가 돌아간 후 이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갖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이 법대를 갈 수 있을까?
모의고사 1등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고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거야.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이준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다시 법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새벽이 되어 편의점 일을 마친 이준호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에 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그리고 오전 8시 김밥집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준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오늘따라 표정이 좋네. 네, 할머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박부님 할머니는 그런 이준호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셨죠. 이준호는 그 따뜻함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더욱 강해진 의지로 한 달을 버텨낸 이준호였습니다. 드디어 응시료와 교재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죠. 하지만 극도로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이 2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평소처럼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헌법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볼은 푹 꺼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참았습니다. 이제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까지 편의점 일을 마치고 학원 청소를 끝낸 후 김밥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박부님 할머니는 이준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이게 뭐야? 살이 다 빠져서. 괜찮아요, 할머니.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준호의 얼굴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하면 안 돼. 건강을 잃으면 꿈도 소용없어. 정말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날도 이준호는 김밥 반주를 받아들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김밥을 먹는 도중에 속이 메스꺼워졌죠.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왜 이러지? 이준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시험 준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한 이준호는 새벽 2시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곧바로 택배 상하차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응시료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택배 상하차 작업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또 다른 트럭에 실어야 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지친 상태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라 더욱 힘들었죠. 야, 신입. 좀 더 빨리 해. 작업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이준호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던 그는 작업 중에 실수를 하고 말았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쿵! 박스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이준호의 왼팔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순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아픈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 아. 이준호는 왼팔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팔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 가봐야겠다. 뼈가 나간 것 같은데?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최소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비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겨우 모아둔 돈에서 또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준호는 깁스한 왼팔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그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밥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부님이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던데. 이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부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깁스한 팔의 아픔도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할머니의 딸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준호 얘기만 하셨어요. 그 아이가 걱정된다고. 이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누워 계시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잠깐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 이준호를 알아보셨죠.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른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서 이준호의 깁스한 팔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도 다쳤구나. 이건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야. 할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합격하는 날, 내가 김밥 한 줄 통째로 쥐어줄 거다. 꼭 보여주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친손주처럼 아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네, 할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병원을 나선 이준호는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할머니는 쓰러지시고 돈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보여주렴.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간다.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부터 이준호는 깁스한 팔로도 필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써야 하니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기스한 팔로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양손으로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을 모두 한 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책장을 넘기는 것부터 필기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2배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쉬라고 하셨지만 이준호는 간절히 부탁드렸죠. 사장님, 제발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아픈데.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쉴 수가 없어요. 컴퓨터 화면에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타났죠. 합격 그 2글자를 본 순간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이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준호야. 할머니의 딸분이 손에 김밥 한 줄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내가 합격하는 날 이걸 꼭 전해달라고.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 어머니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았죠. 따뜻한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변호사가 되었어요. 묘비 앞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변호사 배지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김밥 반줄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룬 변호사가 된 이준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밥 반줄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 깊숙한 곳.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건물의 반지하 원룸에서 31살 청년 이준호가 작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로 인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헌책방에서 사온 법학 전문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법 총칙, 형법 총론, 헌법, 상법. 모든 책들은 이전 소유자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어진 밑줄들, 여백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그리고 책장이 너덜너덜해진 모습까지. 이준호는 그런 책들을 정성스럽게 다시 정리하며 자신만의 공부 노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책장을 수없이 넘기느라 거칠어져 있었고 안경테는 오래 써서 한쪽이 비스듬히 휘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가득했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형법 조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김밥 반줄이 전부였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주머니 속 동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니 그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에 적힌 잔액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하루에 김밥 반줄과 라면 1개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래도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막노동으로 끝낼 수는 없어. 반드시 법대에 붙어서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되뇌는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창수는 25살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27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였죠.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오고 몸이 아파도 하루라도 쉬면 생계에 차질이 생기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는 언제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공부해서 뭐가 되겠냐? 우리 같은 놈들은 몸으로 때워야 해. 당장 돈이나 벌어와라. 하지만 이준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고 특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준호야, 너는 법을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 너만큼 정의감이 강한 아이는 처음 봤다.
그 말이 이준호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서민들을 도와주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죠. 저녁 7시가 되자 이준호는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꾹 참고 걸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마자 코끝에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1층에 있는 작은 김밥집에서 흘러나오는 참기름과 단무지 냄새였죠. 김밥집 안에서는 65살 박부님 할머니가 김을 말고 계셨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은발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계셨죠.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이준호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편의점까지 가는 10분 남짓한 길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은 아직도 시험 공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믿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이준호는 낯번 아르바이트생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선배의 인사에 이준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에 앉아 또다시 법학교재를 펼쳤습니다. 야간 시간대라 손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조문들을 읽어내려가는 이준호를 본 동네 아저씨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공부야? 철 좀 들지. 꿈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이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일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로 향해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잠자리에서 꿈을 꾸고 있을 시간에 그는 이미 2번째 일터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모든 일을 마친 이준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부님 할머니는 그가 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신 듯 이미 따뜻한 김밥을 준비해 놓고 계셨죠. 어서 와, 준호야. 밤새 고생했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밥 반줄만 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쓰러움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녀석이.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살아? 좀 더 사 먹어야지. 이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형편이 좀.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김밥을 쌀 때 밥알을 평소보다 더 꽉꽉 눌러 담고 단무지와 우엉도 많이 넣어주셨죠. 그리고 몰래 삶은 달걀 하나도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김밥을 받아든 이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김밥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다시 법학서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김밥 맛에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곧 다시 집중했습니다. 꿈을 향한 그의 의지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고된 일상이 반복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준호는 평소처럼 학원 청소를 마치고 김밥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김밥집 앞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벽에 붙어 있는 공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학원 모의고사 전국 1등 배출. 이준호 학생 축하합니다. 이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힌 공고문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법학원에서 치른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결과 발표일을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요. 어머, 이 아가가 그 유명한 1등 학생이구나. 박부님 할머니가 김밥집에서 나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저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혀를 찼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준호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모의고사 1등은 좋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실제 시험에 응시할 돈이 없다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 이준호는 인터넷으로 시험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응시료만 해도 15만 원, 거기에 최신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까지 사면 50만 원은 좋게 들어갔죠. 현재 자신의 통장 잔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편의점 사장님이 야식을 사러 오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신문에도 났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재가 나올 줄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이야, 시험 준비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괜찮겠어? 이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사장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야간 시간을 좀 더 늘려볼까? 주말에도 나올 수 있고. 이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준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했죠. 학원 청소까지 하면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 정도만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틈틈이 법학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했고, 학원 청소를 할 때도 벽에 붙어있는 법조문 포스터들을 외웠습니다. 심지어 김밥을 먹으면서도 작은 수첩에 정리해둔 핵심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었죠. 그런 이준호의 모습을 본 박부님 할머니는 더욱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김밥을 싸주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준호야, 몸이 먼저야. 사람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머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밥은 좀 제대로 먹어야지. 이 할미가 보기에 너무 말랐어. 할머니는 그날부터 김밥을 쌀 때 더욱 신경을 쓰셨습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참기름을 더 넣으시고 계란말이도 두툼하게 넣어주셨죠. 그리고 가끔은 몰래 미역국을 작은 컵에 담아서 함께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모은 돈은 2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응시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의 기대도 커졌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신문 봤어.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친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법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너 같은 집안에서 법대라니. 좀 허황된 꿈 아닌가? 친구의 말에 이준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설령 붙는다 해도 그 이유가 더 문제잖아. 로스쿨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이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죠. 사실 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법대에 합격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공무원 시험이라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친구가 돌아간 후 이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에어컨 소리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갖가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이 법대를 갈 수 있을까? 모의고사 1등이라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도 지금처럼 고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계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거야.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이준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는 다시 법학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새벽이 되어 편의점 일을 마친 이준호는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에 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그리고 오전 8시 김밥집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준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오늘따라 표정이 좋네. 네, 할머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박부님 할머니는 그런 이준호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셨죠. 이준호는 그 따뜻함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더욱 강해진 의지로 한 달을 버텨낸 이준호였습니다. 드디어 응시료와 교재비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죠. 하지만 극도로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생활이 2달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준호는 평소처럼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헌법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죠.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볼은 푹 꺼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이준호는 참았습니다. 이제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까지 편의점 일을 마치고 학원 청소를 끝낸 후 김밥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박부님 할머니는 이준호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 이게 뭐야? 살이 다 빠져서. 괜찮아요, 할머니.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준호의 얼굴을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하면 안 돼. 건강을 잃으면 꿈도 소용없어. 정말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그날도 이준호는 김밥 반주를 받아들고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김밥을 먹는 도중에 속이 메스꺼워졌죠.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지? 이준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시험 준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한 이준호는 새벽 2시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곧바로 택배 상하차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응시료를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죠. 택배 상하차 작업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들을 트럭에서 내리고 또 다른 트럭에 실어야 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지친 상태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라 더욱 힘들었죠. 야, 신입. 좀 더 빨리 해. 작업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겠어. 이준호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피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던 그는 작업 중에 실수를 하고 말았죠.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쿵! 박스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이준호의 왼팔에 심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순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아픈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왼팔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팔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 가봐야겠다. 뼈가 나간 것 같은데?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최소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비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겨우 모아둔 돈에서 또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준호는 깁스한 왼팔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그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밥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부님이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면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던데. 이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부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깁스한 팔의 아픔도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할머니의 딸을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준호 얘기만 하셨어요. 그 아이가 걱정된다고. 이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누워 계시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잠깐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 이준호를 알아보셨죠.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른 나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서 이준호의 깁스한 팔을 가리키셨습니다. 너도 다쳤구나. 이건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준호야. 할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합격하는 날, 내가 김밥 한 줄 통째로 쥐어줄 거다. 꼭 보여주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친손주처럼 아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네, 할머니. 꼭 보여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병원을 나선 이준호는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할머니는 쓰러지시고 돈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보여주렴. 그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이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간다.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부터 이준호는 깁스한 팔로도 필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써야 하니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기스한 팔로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양손으로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을 모두 한 손으로 해야 했거든요. 책장을 넘기는 것부터 필기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2배의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 쉬라고 하셨지만 이준호는 간절히 부탁드렸죠. 사장님, 제발 일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몸이 아픈데.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쉴 수가 없어요. 준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너는 정말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이준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못 이룬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네, 할머니.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내가 합격하는 날 할머니가 약속한 대로 김밥 한 줄 통째로 쥐어줄 거야. 꼭 그날까지.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못했죠. 이준호는 병원과 편의점 그리고 원룸을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준호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도 틈틈이 법학서를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준호를 보시며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 어느 날 새벽 이준호가 병실에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의료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준호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할머니. 이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와 가까웠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죠. 이준호는 상복을 입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약속 지킬게요. 반드시 합격해서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모습 보여드릴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이준호는 할머니의 김밥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영영 문을 닫아버린 그 작은 가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곳에는 할머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딸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너한테 남기신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딸분이 내민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죠. 이준호가 수첩을 펼쳐보니 거기에는 할머니가 손수 적어 놓으신 격려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돼. 포기는 습관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꿈은 가난을 이기는 가장 강한 힘이야. 할머니는 항상 너를 믿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의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꿈을 이루렴. 그것이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이준호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과 격려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죠. 그날 밤 이준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을 옆에 놓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할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꼭 합격해서 할머니와의 약속 지킬게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새로운 도전이 다시 시작되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의 의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죠. 매일 아침 할머니의 수첩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공부할 때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사진에 대고 인사를 한 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준호에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죠. 혹시 이준호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정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찾으시다니. 김정우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지역신문에서 당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법학 공부를 하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 기사가 나왔군요. 네, 김밥집 할머니와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이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할머니 생각을 하면.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김정우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멘토링에 관심 있으신가요? 멘토링이요? 네,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혼자서 공부하기엔 한계가 있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올 줄이야. 정말, 정말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무슨 조건인가요?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로스쿨 진학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네, 꼭 합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특별 훈련을 시켜드릴게요. 그날부터 이준호의 공부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지도를 해주셨거든요.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법리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준호 학생, 법은 단순한 암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논리예요. 이 사건을 보세요. 변호사님은 실제 판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준호는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죠.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변호사님이 주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학원 청소를 할 때도 변호사님께 들은 내용들을 복습했죠. 이제 공부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학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이 되었을 때 이준호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죠. 변호사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실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변호사님이 신문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또 났네요. 신문에는 김밥 반줄로 버티며 꿈을 키운 청년, 두 번째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이야기, 첫 번째 시험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면 돼요. 드디어 운명의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의 수첩을 읽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김정우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장에 도착한 이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이준호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떠올랐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논리를 전개해 나갔어요. 특히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연결지어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했죠. 이 문제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판례와 연관이 있어. 이준호는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답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준호는 마지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준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답을 찾아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영감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와 할머니가 해주셨던 인생 조언이 묘하게 연결되면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답안이 보였죠. 이준호는 남은 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빠르게 썼지만 논리는 명확했어요. 시험 종료합니다. 필기구를 내려놓으세요. 감독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이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험장을 나온 이준호를 김정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땠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배운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군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발표일까지 2주일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이준호는 그 시간 동안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죠. 드디어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우 변호사님도 함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준비되셨나요?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타났죠. 합격. 그 두 글자를 본 순간 이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합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합격입니다. 정말 합격했어요. 이준호는 소리쳤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님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합격 소식을 확인한 이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거든요. 김정우 변호사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약속대로 로스쿨 진학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죠. 비록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말입니다. 합격 발표가 난 그날 오후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밥 반줄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편의점 사장님을 비롯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축하를 건네왔습니다.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동네 자랑이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준호는 할머니의 김밥집이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비어있는 그 작은 가게 앞에서 이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이준호는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약속하신 김밥 한 줄 통째로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야. 돌아보니 할머니의 딸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내가 합격하는 날 이걸 꼭 전해달라고. 딸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 준호가 꼭 성공할 거라고, 그 아이는 특별하다고. 딸분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이준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았죠. 참기름 향과 단무지의 아삭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지역 신문에서 이준호를 인터뷰하러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격려의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 그리고 이준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이들이 편지를 보냈죠.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이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당신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준호는 편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몇 개월 후 이준호는 김정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도 받게 되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죠. 입학식 날 이준호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로스쿨에 입학했어요. 이제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죠. 그동안의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공부하는 틈틈이 이준호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후배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준호의 조언은 많은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김밥 반줄의 기적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졌죠. 3년 후 드디어 이준호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첫날, 그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묘소였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변호사가 되었어요. 이준호는 할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그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변호사 배지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몇 년이 흘러 이준호는 서민 전담 변호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로 말이죠. 어느 날 재판정에서 한 사건을 마무리한 후 이준호는 의뢰인에게서 고마움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차례죠. 재판정을 나서며 이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죠.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정말 잘하고 있죠? 그때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김밥 반줄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준호는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죠. 김밥 반줄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